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것처럼 또 졸부, 저 같은 졸부 있잖아요. 졸부와 찐 부자들, 찐부가 또 보는 관점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보면 와 부럽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상황들도 졸부들이 보기에는 뭐 저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졸부들이 보기에 와 대박이다 하는 상황들도 찐부자들이 보기에는 아 뭐 저런 걸 가지고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부자 되고 싶다면 안목의 레벨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찐부자들의 안목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 되면 급한 대로 저 같은 졸부의 눈높이에도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자, 얘기 계속 한번 이어가 보시죠. 제가 보면은 주변에서 친구들이 망하기 전에 하는 짓들이 있더라고요. 잘된 친구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지금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남겼던 마지막 멘트 3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졸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찔한 그런 멘트들 3가지 지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즘 포르쉐 싸더라. 이거 첫 번째입니다. 여기 이거 아니면 이거 그냥 자기 레벨에 따라 바꾸면 된 것 같아요. 요즘 뭐 그랜저, 요즘 아반떼, 뭐 아니면 요즘 뭐 벤츠, 요즘 BMW, 뭐가 될까? 여기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차예요, 차. 예, 이거는 너무 아찔한 포인트예요. 아니 누가 돈 벌어서 차 바꾸고 싶다는데 이거는 이제 차 바꾸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아찔한 포인트가 있어? 무슨 생각 드세요? 아 부럽다. 아니면 나도 뭐 돈 많이 벌면 차 바꿔야겠다. 이거는 빵점짜리 생각입니다. 그나마 나은 상태는 뭐예요? 이제 소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50점이에요. 근데 졸부들, 급하게 돈 번 사람들이 아찔함을 느끼는 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 바로 이겁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뭐예요? 가령 여러분이 1억짜리 차를 사요. 돈 벌었으니까 현금으로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월 지출을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들어갈까요? 뭐 기름값, 보험료 합쳐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돈 많이 버니까 50만 원이면 괜찮지. 근데 그게 사실 50만 원만 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감가상각이 되니까. 대부분의 차는요, 사놓으면 가격이 오를까요? 오르는 경우도 있죠. 무슨 아주 희귀한 클래식카 뭐 이런 거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가져오면서 그러면 네가 클래식카를 사던가. 아니잖아. 그랜저 사는데 무슨 그런 게 있어. 그나마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랜저는 감가가 적어서 괜찮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짜 희귀한 클래식카 외에는요, 차는 문짝 여는 순간 가격 다 떨어집니다. 비쌀수록 더 떨어집니다. 집은 비싼 집 사놓으면 올라갈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얘는 무조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무슨 얘기하냐면 제 친구가 포르쉐를 샀어요. 뭐냐면 기름으로 가는 포르쉐를 샀어요. 4.0이래. 그래서 아니 무슨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이걸 사냐 이랬더니까 이제 더 이상 기름으로 가는 4.0 스포츠카는 생산하기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이게 클래식카가 될 거래. 그럼 너 100년 살던지. 지금부터. 더 문제가 뭐냐면 그때 막 거품 오고 이럴 때 이게 잠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중고차가. 대기가 막 이만큼씩 걸리면서. 이 친구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연락이 안 됩니다. 아찔한 순간이에요. 예. 그럼 1억짜리 차를 샀다고 했을 때 얼마가 빠지나요? 한 2천만 원이 빠집니다. 그럼 한 달 나누면 얼마예요? 167만 원. 그쵸? 그러면 사실 1억짜리 차 유지비는 아까 전에 한 달에 50만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더하면은 217일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뭐 이자나 이런 걸로 이미 삶이 다 클리어되고 여유로 217만 원씩 쓰는 거 문제 없으면 상관없지. 그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아직 그 정도 못 벌었어. 이게 자산을 만들고 나면 캐시플로우가 있습니다. 캐시플로우가 있어요. 이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자산을 만들어요. 자산을 하면은 우리가 또 다른 캐시플로우가 생산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뭐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 하는 거야. 예? 자영업 해가지고 자산을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월 5천이든 얼마든 이거 졸부야. 벌었어. 근데 아직 내가 자산을 다 못 채웠어. 근데 여기서 깎아가지고 217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 자산에서 나온 뭐 배당이든 월세든 이자든 뭐가 새롭게 만든 이 캐시플로우에서 내가 217을 감당하고도 생활비가 돼. 그건 써도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얘는 이거 자산으로 가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영업을 다시 키우기 위한 재투자로 가든지 이걸 해야 돼. 그래야지. 이거는 졸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졸부는 뭐야? 돈을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실은 1억 쓰는 게 아니라 217만 원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숨은 비용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한 10억 벌었다고 인생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 하나도 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벌었다고 사자마자 가격 떨어지는 거를 아직 사진 않았지만 그런 멘트들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느낌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돈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을 아직 못 보는 수준이구나. 씨앗돈이 있어요. 얘를 쌓아가지고 다시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자산을 모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 재투자는 어떤 거예요? 성장을 위한 계속 돈이에요. 그 다음 얘는 뭐예요? 그 첫 번째 사업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는 까먹으면 절대 안 되는 애야. 이걸 해가지고는 졸부의 길에 갈 수도 없어요. 찐부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우리는 뭘 사야 될까요? 우리가 차를 그 대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 할 때 문제가 뭐였어요? 감가상각,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반대로 뭘 사면 돼요? 어차피 돈 쓸 거면 가격이 오르는 걸 쓰던지 아니면 원래 내 사업에다가 다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차피 내가 공중에다 감가상각으로 날릴 돈이었으니까 기회비용이 제로잖아. 그럼 이거는 어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신사업을 시도했어. 그럼 얘가 날아가도 어차피 포르쉐 감가되는 거 천천히 날아가는 거나 이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이 포르쉐는 비용 처리 돼요? 안 돼요. 비용 처리가 안 돼. 근데 얘는 비용 처리 돼요? 비용 처리 되잖아. 그럼 훨씬 더 내가 포르쉐 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회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잖아요. 아직 성장폭이 남았는데. 첫 번째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찔한 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나 이제 좀 나를 위한 선물을 해야겠어. 이거. 나를 위한 선물로 뭘 해요? 번아웃이 왔어. 번아웃 극복. 더 힘들어. 자, 이건 아직 졸부의 마인드가 됐다 안 됐다? 누가 나를 위한 선물을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선물이에요? 자, 우리가 이쪽에 500만 원 들어있어요. 이거 500만 원 빼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이쪽에다 500만 원 넣으면서 나를 위해 내가 500만 원을 줬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무슨 나를 위한 선물이에요. 뭐 선물을 줄 수 있지. 선물 주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약에 돈이 진짜 많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죽을 때 돈 무덤에 싸두고 갈 것도 아니고 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또 이거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매주 선물을 한다는 거죠. 야근했으니까 치킨, 이번 주 고생했으니까 주말에 쇼핑 한번 하고, 아니면 뭐 어디 여행 가고. 이 셀프 선물들은 전부 뭐에 걸릴까요? 아까 감가상각 있잖아요. 감가상각에 다 걸립니다. 고생한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이런 사람은 있을까요? 잘 없죠. 그럼 뭐예요? 아니 어차피 돈 써서 날아가는 건데 경험 소비한다며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경험 소비를 하면 안 되나? 부동산 임장을 가는 경험을 소비하면 안 되나? 그 경험이 나는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2호점이 내 꿈이야. 2호점을 세울 만한 곳에 건물의 월세를 알아보는 경험을 소비하면 안 될까요? 이거 경험이 다 공짜예요.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공짜예요. 예. 꼭 돈이 전부는 아니어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돈 많이 벌 거라면서 나를 위한 경험 선물을 무조건 소비적인 경험 선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꿈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쓰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맞는 경험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소비를 안 하던지. 감가상각 말고 또 다른 문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선물 자체가 나한테 사실은 안 좋은 경우. 앞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치킨, 마라탕 맛있어요. 근데 몸에 좋을까요? 좋지는 않아요. 스마트폰 바꿔요. 스마트폰 액정 이만한 걸로 바꿨어. 막 접히는 거 바꿨대. 그럼 좋아지면 어때요? 그쵸. 젊은 친구들은 접히는 걸로 안 바꾸죠.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좋은 걸로 바꿨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진 찍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딜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두 번은 상관없는데 매번 이러면 열심히 앞으로 달려놓고 다시 빠꾸하고. 그러면 2호점이라는 꿈은 어디로 갈까요? 진짜 꿈나라 가는 거죠. 뭐. 거기에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생했으니까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쇼츠에서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쇼츠에서 얘기 드렸던 게 뭐예요? 사람은 동기와 능력이다. 어떤 실천이라는 거는 동기와 능력의 함수값이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능력 넣고 여기다 동기 넣고 여기가 곡선한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실천 영역이고 이 밖에 있는 거 못한다. 이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스탠포드에서 연구한 어떤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동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 동기라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내재적 동기, 외부 동기. 외부적 동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외재적 동기의 문제는 뭔가요? 상품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거죠. 애들한테 사탕 사줄 테니까 숙제해 할 때 사탕 다 떨어지면 숙제 안 하는 거예요. 사탕이 없어지면 안 해요. 나중에는 금방 질려가지고 사탕 하나로 만족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줘 이렇게 해요. 계속해서 외부 동기에 의한 실천은 계속해서 기대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건 이거랑 똑같아요. 선물이 없으면 하지도 않고 선물은 금방 질립니다. 나중에는 선물로 1억 10억을 쓰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되게 되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외부 동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내적 동기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뭐 돈미세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이 문장, 이거를 누가 딱 입을 떼는 걸 보는 순간 아찔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이제부터는 출구 없는 함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너네 같은 돈에 미친 새끼들은 셀프 선물 안 하니? 하긴 하는데 그게 메인이 아니야. 일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의미, 일 자체가 즐거워야지 이게 되는 거지 선물 보고 내가 한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요즘 누가 본다고 누가 나 불러서 안 될 것 같아. 누가 자꾸 나 불러. 외부 모임이 너무 많아. 이거는 돈을 좀 벌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나를 찾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 이제 돈 벌었다고 하니까 뭐 누구 소개해 준다는 사람도 있고 좀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모임 자리가 계속 많아지게 돼요. 요청도 많아지게 되고 모임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레벨이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되게 신기한 감정이 들어요. 유튜브 잘 되잖아요. 그럼 내가 유튜브에서나 보던 많은 사람들 아니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연예인 같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자체가 뭐가 문제야?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인맥 쌓을 기회가 아니냐? 맞습니다. 맞죠?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바로 외부 모임에 중독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추구하게 돼요. 처음에 내가 유튜브에서나 보던 사람들, 1년에 몇억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것이 인맥이고 이것이 사회생활이구나. 정신을 못 차립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1대1로 따로 만나자 그러고 약속 잡고 그래. 그럼 그런 모임 약속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모임에 나갈 수 있게 해준 것이 뭐예요? 이 모임에 나갈 수 있게 해준 것이 나의 성과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절대값이 필요해요. 절대값. 무슨 절대값? 시간이라는 건 24시간이에요. 이것에 원래 없던 거잖아. 외부 모임이 없잖아요. 없었는데 갑자기 졸부되니까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모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시간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성과에 넣을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 시간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정돼 있으니까. 상대성 이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가 빛의 속도로 달리던지. 그러면 늘어나겠죠. 그럼 모임 나가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매출이 정체되고 내가 떨어지기 시작해. 그럼 모임 사람들이 돈 줍니까? 안 줘요. 그 사람들 그냥 웃고 떠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나를 그냥 불렀을까? 자기 일에 도움이 되는 구석이 있으니까 불러준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이거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 공짜로 해주는 거는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 중에서도 좋은 엄마 아빠, 어떤 엄마 아빠들은 공짜가 없어. 낳아준 것도 빚 갚으라 그래. 근데 만약에 내 사업이 이 모임에 나가느라 기울어요. 그럼 그 사람들 계속 부를까요? 결국에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모임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말로는 배우러 나간다고 하죠. 근데 속마음 보면 상당 부분 이런 게 있어요. 나 누구 알아. 나 땡땡땡 알아.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냐? 알아. 누구랑 뭐 했어.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나 주원규 알아. 그럼 여러분들이 도움 되는 게 있어요? 없어. 뭐 있어.
그죠? 그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뭘 한다 그래도 결국 내 인생은 누가 구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구해야 돼요. 내 인생은 누가 구해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도 못 구해줘. 진짜로. 요즘에는 구해주는 엄마 아빠도 있더라고요. 일에서 출근해가지고 애 힘들면 찾아와가지고 우리 애 힘든데 왜 야근시키냐고 이런대잖아. 그런 식으로 누구 알아로 계속 인맥 넓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누가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런 모임 계속 나가면서 돈, 시간만 잃어버리고 얻는 건 없는 셈입니다. 심지어 같이 술 먹거나 골프 치면서 놀러 다닌다 그러면은 뭐 답도 없는 거고. 이미 이런 과정을 진짜 많이 저는 그래도 오래 거쳤어요.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거를 이제 막 나가고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제 쟤 겁먹들었네. 내 생각에 나를 가만히 제3자의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임이 좀 많아진다. 아찔한 거죠. 저러다가 훅 갈 수도 있겠다. 왜? 시간이라는 건 24시간은 세상에 공평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돈미세들 눈에만 보이는 아찔한 상황. 첫 번째, 나 차 바꾸려는 시그널이 보인다. 두 번째, 나를 위한 선물을 번아웃인데 나를 위한 선물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해. 세 번째, 모임이 지나치게 많아진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유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쫓는 삶을 산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